네, 마켓나우 일부 마지막 순서죠. 이코노미토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조우준 대표 모시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조 대표님과 말씀을 좀 나눠볼 이슈 좀부터 볼게요.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임박.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뭐 그게 대수냐 싶은데 여기에 뒤에 이제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현대차 관련된 주가 이런 부분들, 수급 이런 부분들까지 오늘 좀 두루 한번 현대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이제 뭐 우리는 로봇 만드는 회사로 잘 알고 있고요. 영상 같은 것도 꾸준히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저게 현대차의 계열사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약간 인지는 많이 좀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지금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황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한 10년 전부터 해외 토픽에서 이제 네발개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그 인지도를 키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네발개라는 건 로봇이니까 그 정의선 회장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2021년에 전격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면서 그때 원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주인은 이제 소프트뱅크였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였는데 물론 이제 사명에서 알다시피 보스턴에서 미국 보스턴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인데 그렇죠. 이 회사가 점점 잘 되고 기술력을 갖다 계속 쌓다 보니까 손정희 회장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고 인수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정의선 회장이 다시 이제 2021년에 이제 인수하게 됩니다. 네. 인수하게 되는데 지금 처음 말씀드린 그 상장이라는 이슈가 왜 나오느냐? 인수를 하면서 올해 6월까지 IPO를 상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못하면 이제 손정 회장의 남은 자녀 지분 그때는 이제 20%였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유상증자를 계속 실시하면서 그 지분이 줄었겠군요. 소프트뱅크는 이제 유상증자를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분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소프트뱅크의 자녀 지분은 한 10%가 좀 넘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뭐 그 사이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더 몸값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만약에 IPO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풋옵션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내 지분을 현대차 그룹에 네. 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풋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싫으면 이제 올해 6월까지 상장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아마 시장 여기저기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상장이 뭐 당장 뭐 올해 낼지 내년 낼지 뭐 이거야 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상장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주주 구성을 그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일단 현대차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풋옵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소프트뱅크는 또 10% 조금 넘는다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지분 상황을 한번 보죠. 예,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이제 1% 20.9% 정도 갖고 있고 정의선 회장이 개인 지분이 이거 좀 이따 이제 문제가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랑 그다음에 이제 글로비스가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이 나머지 지분을 다 갖고 있는데 지금 자막에 나오는 이제 HMG 글로벌이라는 거는 최근에 현대차가 갖고 있는 지분을 미국 법인 HMG 글로벌에 몰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안에는 현대차 지분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 상장과 관련된 것은 소프트뱅크가 이제 한 10% 좀 넘게 그 갖고 있는데 이 지분을 갖다가 올해 6월까지 뭐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벌써 6월 오늘 20일이니까. 그러네요. 만약에 상장 안 한다면 이제 그 손정 회장은 정의선 회장한테 야 약속대로 내 지분을 사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장하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있는 것이고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전망도 좀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 풋옵션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번에 그러니까 예. 6월 달 중에 소프트뱅크가 너네 내 지분 사가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인수할 당시는 이제 소프트뱅크가 자금이 별로 부족해서 소프트뱅크 여기저기 사업을 많이 벌였는데 맞아요. 네. 망한 것도 많습니다.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위워크 우리나라 좀 있긴 하지만 네. 위워크 우리나라에 있는 위워크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 큰 위워크를 벌였는데 위워크는 사실 엄청난 이제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정희 회장이 이제 캐시가 필요해서 이제 현대차 그룹에다 이제 소프트뱅크를 팔았습니다. 현대차로서는 운이 좋았던 거네요. 예, 그때로서는 운이 적절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현대차 입장에서는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고 이 회사를 인수했을 때 현대차 그룹을 통해서 생산 라인에 로봇을 갖다 심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입장에서는 기업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출입니다. 그렇죠. 매출과 영업이익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와 되게 환상적이다. 어떻게 로봇이 저렇게까지 움직이지? 저렇게까지 작동을 하지?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놀라운 기술을 갖고 매출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중요한데 그러면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우리 현대차 생산라인에 집어넣자.
그런 그렇죠. 보관이 있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리냐면 상장을 안 할 수 있다라는 맥락 뭐냐면 그 사이에 중요한 어떤 변화가 무엇이면 올해 CES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올해 CES에 엔비디아 젠슨 왕이 들고 나온 게 뭐냐면 피지컬 AI. 그렇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는 지금도 칩을 갖다 직접 만들지는 않고 설계 도면을 이제 TSMC 넘겨주면 네. TSMC가 설계 도면에 따라서 칩을 만들어서 각 받은 칩을 전 세계에 나눠주는 거죠. 똑같이 이제 엔비디아가 저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진 않겠지만 저 휴머노이드 로봇에 필요한 칩, 휴머노이드 로봇에 필요한 그 생성형 AI를 갖다가 엔비디아가 또 다른 먹거리 삼겠다는 것을 올해 CES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2019년에 키노트 스피커로 이제 그 젠슨 왕이 나와서 AI를 얘기하면서 2019년 불과 2년 뒤에 우리가 생성형 AI, 챗GPT의 논란 충가받았는데 그렇다면 그걸로 반추해 본다면 올해 CES에서 젠슨 왕이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를 얘기했으니까 조만간 2, 3년 지나면은 저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가정에 깔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몸값은 더 올라갈지언정 그러게. 지금이 고점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정의성 회장이 지금 상장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그거는 이제 소프트뱅크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굳이 풋옵션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죠. 똑같은 왜냐하면 얘기죠. 행사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지금 현재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몸값이 한 2조 좀 넘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년 내후년에 아까 말씀대로 엔비디아, 근데 테슬라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해외 투표 존재 보시지만 중국에 있는 로봇은 또 환상적입니다. 네. 이런 로봇들이 실제적으로 생산 현장에 우리 실생활에 깔리기 시작한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몸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2조 초반대인데 이 내년에만 3조, 그 후년에 4조까지 올라간다면 소프트뱅크 입장에서 앉아서 자기 몸값의 지분 가치가 2배, 3배로 뛸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다면 굳이 지금 풋옵션 예. 행사 이유가 없지 없죠. 않느냐. 이런 관측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 뭐 결론은 두 분이 만나서 이제 결정을 내리겠죠. 근데 지금 오늘이 6월 20일인데 만약에 상장을 했다면 상장을 하려고 한다면 상장 주관서도 미리 그러면 신청을 해야 사실은 되고 훨씬 전에 선정을 해야 선정해야 되고 된 거죠. 네. 이런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비록 우리나라에서 설령 상장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또 중요한 네. 뉴스이기 때문에 네. 뉴스가 안 나온 걸 봐서는 상장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도 또 나오기도 합니다. 또 풋옵션 얘기도 그렇게 따지면은 별로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면은 둘이 만났다든가 뭐 실무자들이 이런 얘기도 전혀 없는 거 보면 풋옵션 행사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좀 낮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소프트뱅크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캐시가 부족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팔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니까 손정 회장이 백악관에 가가지고 참 이제 웃음밖에 안 나지 엄청난 숫자에 미국에 투자하겠다. 아니 캐시가 없다는 사람이 그 사이 캐시가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뭐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도 팔고 예. 한 걸 텐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예. 지금 로봇 시장 커지는 걸 생각을 하면 손정 회장이 에이 괜히 팔았네 생각을 할 수도 그런 생각 당연히 할 것입니다. 있는데 뭐 워낙에 뭐 여기저기 네트워크가 넓은 분이니까 예. 또 다른 방법을 찾겠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1년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을 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 라인에 투여를 하는 것만 생각을 했겠느냐. 예. 왜냐하면 뭐 현대자동차에서 굉장히 성견점에 있어서 로봇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이걸 인수해서 키우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걸 나중에 IPO를 하든 또는 딴 데다 혹시라도 매각을 하게 되면 큰 돈이 들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그렇죠. 부분까지 감안할 수 있지 않나 예. 싶어서 현대차의 당시에 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떤 전략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좀 의아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시겠지만 시청하신 분들 대부분 이제 중서민, 중산층에 계신 분들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도 지인들과 친구들과 만나면 야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요즘 어떤 종목이 좋아?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재벌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좀 단위가 다르겠군요. 단위가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의선 회장, 뭐 이웅열 회장,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 등이 만나면은 비슷한 얘기를 해요. 비슷한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20년, 21년에 그때 무슨 얘기를 오고 갔냐면 야 로봇이 중요하다. 당시에? 예, 당시에. 그래가서 이재용 회장은 어떻게 결단을 내렸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적으로 21년에 인수했지만 이보다 좀 늦게 이재용 회장은 무엇을 인수하게 되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도
오고 와서 잡담을 나눌 때 당연히 뭐 일반적인 뭐 사적인 얘기도 하겠지만 당연히 비즈니스맨이니까 야 요즘 어떤 게 떠오르고 내가 누굴 만났는데 이게 좀 대세로 중요하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산그룹이 괜히 두산 로보틱스랑 두산 메카트론에서 키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런 재벌들 컨센서스를 갖다가 받고 그 다음에 실무자한테 시키겠죠. 야 이거 한번 내가 들어봤는데 한번 검토해봐. 그렇죠. 검토보고서 올라왔는데 괜찮아요. 그럼 인수하자. 그렇죠. 사업을 다 키우자. 네. 이런 맥락으로 이제 정의선 회장도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하기로 했는데 그 인수하면서 당연히 이 거대한 몸집의 스타트업을 갖다가 당연히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매출을 올릴 거에 대한 보관이 없으면 인수할 수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양상 과정에 현대차, 기아차 양산하는 라인에 깔자. 그렇죠. 이런 맥락으로 이제 인수를 했는데 거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인수를 할 때 기아차는 지분이 없습니다. 근데 정의선 회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20% 지분을 넣었어요. 개인 사재를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중요하고 향후 현대차 그룹과 시너지를 가지면서 상당한 매출이 보장돼 있다면 그러면 사실 정의선 회장은 자기 돈을 넣지 말고 자기 돈을 넣어서 자기가 리턴할 거 생각하고 자기 돈을 넣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회사 돈을 다 넣어야 회사 되는 돈을 거죠. 넣어야 되는 거죠. 현대차 지분을 더 넣든지 기아차 지분을 넣어야 되는데 기아차 지분을 안 넣습니다. 이거는 배임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슈가 이제 LG 실토론 최태원 회장이 실토론 인수할 때 맞아요. SK 계열사 돈 넣었죠. 자기 돈도 넣었어요. 네. 그래서 공정위가 그 부분을 문제를 삼아서 배임이라고 했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SK는 당연히 아니다. 그때 뭐 그 회사 그렇게 대단한 회사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계열사 SK 계열사에다가 부담을 짓는 것 같아서 회장이 자기가 결정을 내린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SK 입장입니다. 공정위 무슨 소리야? 그렇게 좋은 회사면은 네 돈을 왜 집어넣어? 회사 돈을 집어넣어야지. 일종의 이게 사전 정보 입술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동일한 맥락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렇게 실제로 처음보다 몸값이 2배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다 알다시피 테슬라,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 시민들,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서 인식이 되는 거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다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는 그렇죠.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그 보고서를 받았을 정의선 회장이 자기 돈을 갖다가 넣었다는 것은 이 돈을 꼬라박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이 미래 가치가 좋기 때문에 넣었다면 자기 돈 넣지 말고 기아차를 넣든지 현대차 지금 넣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안 했다는 것은 이 배임의 소재가 있다. 이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정의선 회장에게 또 다른 이제 그 고민거리가 뭐냐면 승계입니다. 그렇죠. 승계라는 것은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이 언젠간 돌아가시고 지금도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언젠간 돌아가실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승계자금 결국 상속세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죠. 현재 정의선 회장의 수중에는 상속세를 갖다가 처분할 정도의 수중의 돈이 없습니다.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유망한 기업을 굳이 기아를 갖다 넣지 않고 자기 돈을 넣었다는 것은 향후 3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풋옵션을 이미 소프트뱅크가 걸었거든요. 네. 그때까지 상장을 하고 상장을 하면서 정의선 회장이 20%의 지분이 만약 2배, 3배가 된다면 거기서 최소한 수천억이라는 캐시가 또 생기니까 그런 맥락도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분 20%인데 이 회사의 가치가 뭐 10조라 그러면 예. 정의선 회장의 지분 가치가 2조 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뭐 그렇게 엄청난 돈이 계열사 하나 상장해서 들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 지분을 팔아서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금 이 상장 문제가 지금 일단 그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이제 정의선 회장의 승계 문제와 연관돼서 볼 수밖에 없다. 또 여기에 또 하나 또 이제 갖다 붙여야 될 수 있는 게 상법 개정안 이제 시행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세 가지가 결국 이제 접목돼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대 재벌 중에서 유일하게 순환 출자를 해소하지 못한 그룹이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렇죠. 현대차 그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 번 이제 순환 출자를 해소하려고 이제 나섰는데 반발을 해서 역풍이 굉장히 셌죠. 반발을 해서 못했습니다. 반발을 왜 했느냐?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현대차 그룹은 손해를 적게 보고 나머지 주주들은 손해를 갖다 끼치는 관점에서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는 거죠. 그럼요. 그 사실은 그 문제가 쉽습니다. 기존에 반발했던 부분을 갖다가 부담을 지면서 소액주주들, 다른 주주들의 손실은 최소화시키면서 다시 상장을 추진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지배구조 개선을 네. 개선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안 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되고 열렸고 상법 개정을 개정안, 예. 하겠다 그러고 상법 개정안은 사실은 382조 3항을 개정한다는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재벌들이 더 이상 옛날 같던 순환 출자 문화 발칙 구조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못하게 된다는 그렇죠. 뜻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상법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이사들 더 이상 거수기 역할을 할 수가 없어. 만약 거수 역할을 했다가는 나중에 다른 주주들에게 엄청난 손배의 소송을 소송을 당하게 당할 수 됩니다. 있죠. 네. 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를? 그러니까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 옛날처럼 자기는 이제 지분을 거의 안 가진 상태에서 지분이 또 없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도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현대차그룹 회장으로서 다 일일이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가 사실은 없어질 판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차그룹은 승계 작업,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순환 출조해서 이런 것들을 다 풀어야 되는 고차 방정식이 갑자기 네. 밀려온 것이고 이거를 풀기 위해서 아주 그냥 난감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보면 현대차 주가보다도 모비스하고 글로비스 주가가 좀 좋거든요. 예, 예. 보면 모비스의 지분, 그러니까 사실 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격인데 그렇죠. 모비스의 지분이 정의선 회장이 별로 없잖아요. 예, 예. 대신 글로비스 지분은 상당히 좀 많고. 예, 예. 그래서 뭔가 이 글로비스가 예전에는 글로비스가 이 승계 구조와 관련돼서 뭔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그때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나왔을 때도 사실 그 얘기가 많았었고, 근데 지금은 그 카드에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카드가 추가로 됐다. 그렇게 해놓고 본다면 정의선 회장이 이 승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금 마련하는 데 있어서 카드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가치가 2조 좀 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1년, 2년 지나고 그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장이 선풍적인 우리가 챗GPT가 이렇게까지 많이 쓸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과 가정을 쓰게 된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몸값이 지금보다는 2배, 3배 뛰게 된다면 그렇죠. 만약에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10조가 됐다. 그 정의선 회장은 앉아서 2조 넘게 캐시가 그렇죠. 생긴 거니까 예. 그 넘는 캐시를 갖고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 그다음에 승계를 위한 어떤 그 상속세를 마련한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그 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법 개정안이 임박했다는 것이고 네. 이것을 또한 이제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정부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러이런 맥락으로 풀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유예를 해달라. 그렇겠죠. 그때까지 양해해달라. 이런 어떤 얘기가 오고 갔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건 네. 이제 정의선 회장과 그 현대차 그룹 임원이 해야 될 그렇죠. 일이고 네.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그러면 결국 어떤 형식으로든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할 회사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대모비스 외에는 답이 안 보인다. 맞아요. 예. 예. 현대모비스를 축으로 정의선 회장이 자기 지분을 태우든 아니면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를 갖다 분할을 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지배구조를 개선하든 어쨌건 현대모비스 외에는 답이 없어 보이니까 현대모비스의 좀 주가가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장 측면에서 이제 이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 개선 작업을 이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판이 좀 벌려져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현대차 주가라든가 지금 또 말씀하셨던 현대차 그룹 지배 구조 개편의 중심인 현대모비스의 주가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그 현대차만 보면은 이제 가장 큰 변수는 뭐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보다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쵸. 관세를 어떻게 때릴 그쵸. 것이냐 이게 가장 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눈여겨봐야 될 상대는 일본이죠. 그렇죠. 일본이 미국이 결국 일본에 얼마만큼 관세를 때릴 거예요. 지금 현재 25%는 이제 기본으로 깔고 있지만은 이시바 총리는 25%못 받아야겠다 해서 지금 아직도 타결 안 되고 예, 있죠. 협상이 잘 안 된다는 예.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이 이제 다른 것을 손해를 볼지언정 일본의 제조업의 최대 강점인 자동차를 보호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계속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협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펼칠 것이냐에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봐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전체적인 포션에서 크진 않지만 어쨌건 전기차도 현대차랑 기아차랑 준비를 많이 했는데 IRA가 결국 뭐 뉴스를 보시면 분들이 알겠지만 결국 IRA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맥락이 사실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의 중요한 변수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현대차는 지금 18만 4천 원대까지 지난 2일 날 종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20만 원 다시 넘었거든요. 사실은 현대차의 주가가 20만 원 요게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20만 원과 30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이 현대차 예. 주가가 오랫동안 왔었죠. 예.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제 관세 리스크라는 게 터지면서 20만 원대 아래로 좀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20만 원대로 회복을 하겠는데 중요한 거는 다시 이제 박스권 상단에 3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일 것이냐. 예.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는 역시 그거는
관세와 관련돼서 뭔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뭐 25%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지금 보편 관세 수준이 10% 정도로만 떨어져도 현대차한테는 뭔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박스권 상단이 오랜 박스권 상단이 30만 원대를 넘어가려면 예. 이제는 뭔가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뭔가 다른 차원의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예. 되겠군요. 그러니까 결국 토요타에 대한 일본에 대한 관세는 토요타의 관세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시바 총리가 협상을 잘해가지고 25%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10% 초반으로 내려갔다. 근데 우리는 뭐 10% 후반이다. 이러면 현대차 입장에서 앉아서 10% 굉장히 안 손해보는 좋은 거기 거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캐나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혹시 자동차 관련된 얘기들도 예. 전혀 없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를테면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한일이 서로 좀 그러니까 합심을 해서 협력을 해서 미국의 관세 협상에 좀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비슷한 예, 게 예. 겹치는 게 많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만약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어떤 소위 말하는 한일 간의 이런 관세 협상 공조가 벌어진다 그러면 협상력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예, 예. 그건 또 결국은 그대로 우리 특히 자동차 업체들한테 현대차를 비롯한 업체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조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